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왕자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티치베리가 1943년에 뉴욕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출간이 되게 됐죠. 생티치베리는 1900년생인데요. 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4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생을 살다 가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놓은 문학작품은 수많은 영감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유로화로 통일되기 전에 프랑스에서 유통되던 지폐에 있는 그 생테시베리의 사진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보다 밑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아뱀이 그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폐를 들여다보면 생테시베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생티시베리가 1941년도에 여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도 이 어린 왕자의 발화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김하영 선생님의 어린 왕자를 찾아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그에게 병은 항상 지하수처럼 깊이 숨어 흐르는 내적 자아의 수맥에 닿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그는 자신에 있는 깊은 수맥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작품을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오거나 아플 때 나에게 나의 자아의 수맥에 닿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독해 전략 중에서 네 번째 질문하며 읽기 전략을 사용해서 읽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 읽기를 독해 전략을 배우고 나서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비판적 사고의 요소 24가지로 질문하기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24가지로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빠짐없이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의 요소는 리처드 폴 박사님의 연구자료에서 제가 몇 가지를 추리고 정리하고 또 나름으로 엮어서 이런 그 질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1번은요, 우선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목적, 의도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목표는 무엇일까? 등장인물이 그렇게 말한 목적은 무엇일까?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목표와 목적, 의도로 생각 쓰기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봉지 공주는 로널드 왕자가 잡혀가자 용이 사라진 길을 따라 왕자를 구하러 간다. 여러 가지 지혜로 용의 힘을 다 빼고 왕자를 구하러 들어간다. 하지만 공주를 만난 로널드 왕자는 공주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 동화는 기존의 동화와 모든 면이 반대로 되었다. 공주가 왕자를 구하러 가고 무기가 아닌 지혜로 용을 자게 만들고 결국 왕자와 결혼하지 않는 구조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로버트 문치가 이런 동화를 쓴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로버트 문치가 이런 동화를 쓴 의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아마도 여성들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커진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자 했을 것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쓰면 의도로 쓰는 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문제, 논점, 쟁점, 이런 걸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등장인물이 처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작품 속에 드러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문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논점은 무엇인가? 주요 쟁점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로 글을 쓴 아주 시원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정원 선생님께서 쓰신 그 전을 범하다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전을 범하다라는 책은 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그 토끼전, 뭐 춘향전 이런 작품들을 그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로 생각 쓰기 예시문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집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목 참 재밌어요. 박제된 고전을 위한 하이킥. 고전소설의 주제가 권선지각이라니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 논리를 따르자면 기껏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고 16살짜리 소녀가 몸을 던지는 것이 선이란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도덕에 대한 이해는 그토록 얄팍하단 말인가? 심청전이 마음에 안 든다면 춘향전을 보라. 사랑을 위해 정조를 지키는 여성을 구원하는 것이 결국은 암영어사라는 판타지였다니 허무맹랑하지 않은가? 춘향의 사랑이란 게 구원의 대상일 뿐이며 그것의 궁극적인 근거 또한 정조라는 봉건적인 규범에 있다면 춘향전은 정말 밥맛 없는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자. 우리에겐 구원받지 않을 권리, 고통받을 권리가 있다. 받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죠. 중략. 예. 춘향과 심청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직시하는 힘, 아무런 보상도 없을 자멸을 끌어안는 모순된 용기의 원천을 우리가 그녀들의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작품은 오로지 시험용 텍스트가 될 뿐이다. 춘향전이나 심청전에서 열이나 효만 긁어내는 일은 이처럼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을 아주 단순하게 권선징악, 뭐 효 이런 것으로만 읽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그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작품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고전들은 우리의 지금 현실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고전을 읽고 우리가 지금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정보, 통계, 관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보인데 객관적 자료는 무엇이 있는가, 객관적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거가 정보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딱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인가 이런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통계를 분석하여 관찰한 것은 무엇인가. 뭐 통계를 분석한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 통계인가 이런 거가 다 이제 이 자료에 해당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찰로 질문하기를 할 때는 관찰은 어떤 감각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관찰로 생각을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비교대조 구조로 쓴 이병률 선생님의 그 에세이인데요. 여러분들이 20대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대의 그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에세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랑이 여행이랑 닮은 것은 그래서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있는 글입니다. 사랑이 여행이랑 닮은 것은 꼭 20대에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점이다. 20대에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골조가 약한 상태에서 집을 지은 것처럼 불안한 그 이유를 보내게 될 것이며 살면서 안개에 막닥뜨리는 일이 잦게 된다. 여행도 마찬가지. 20대에 혼자 여행을 해보지 않는다면 30대에는 자주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닮은 것은 사랑도 여행도 하고 나면 서투르게나마 내가 누구인지 보인다는 것이다. 한번 빠지게 되면 중독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닮았다. 또 사랑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간직하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듯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순간을 찍는 일이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순간순간들을 담는 일, 그 둘은 차곡차곡 쌓여간다. 예,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정보로 쓰는데 이렇게 그 사랑과 여행의 어떤 공통점을 자료를 찾은 다음에 정리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추론 예측 유추입니다. 추론은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그래서 원인을 물을 때는 왜? 라는 질문하고 함께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왜? 라고 질문하면 과거로 갑니다. 왜 일어났는가니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죠. 왜 일어났느냐. 그래서 과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은 미래로 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유추가 있어요. 근데 유추는 두 개의 비슷한 사물이나 사실에서 한쪽이 어떤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경우에 다른 사물이어야 돼요. 다른 사물도 그랑 같은 관계,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를 가지고 쓰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저녁, 스며든다 당신. 이 저녁 창에 앉아 길을 보는 나에게 먼 햇살, 가까운 햇살, 당신의 온 생애를 다하여 지금 나에게 스며든다. 그리움과의 거친 전쟁을 멈추고 스며드는 당신에게 나 또한 스며든다. 스며드는가 다 저녁 때 나의 생애가 당신에게 스며드는가 어느 절명의 그리움 속에 나 순하게 깃들어 어느 쓰러지는 저녁에 태어나는 아가들 그 착한 울음 가득하다 내 저녁.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문 사고 방법 가겠습니다. 개념, 모델, 원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개념 할 때 개자가 평미래 개자더라고요. 평미래가 뭐냐면 이렇게 뒷박에서 쌀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 쌀을 딱 깎는 거를 평미래라고 그래요. 평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뜻으로 정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게 개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리, 어떤 원리가 있다. 어떤 원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 작동되는 원리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롤 모델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 항목에 해당하는 생각하기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질문의 요소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전제 가정 가설이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예, 이거는 이제 나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전제된 가설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는 함축 상징 결론입니다. 함축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을 읽으면 그 여러 가지 사물이 나오잖아요. 이 생텍쥐페리에 나오는 사물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물들의 상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장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방법, 그리고 질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관점, 기준, 증거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긍정적 관점으로 본다면, 부정적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4가지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질문하는 언어인 동시에 생각을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요소들은 24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판적 요소, 생각의 요소 24가지를 가지고 어린 왕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1번부터 27번까지 돼 있거든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6살 적에 나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맹수를 꿀꺽 집어삼키는 부하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 삼킨다. 그러고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6달 동안 잠만 자며 먹이를 소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온갖 모험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도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전 처음 그려보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제1호였다. 그 그림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내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뱃속을 그려 넣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더러 속이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보아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해 주었다. 이리하여 나는 6살 때 화가로서의 멋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하고 만 것이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린이들로서는 그들에게 매번 설명을 하고 또 해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척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경우에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살아오는 동안 여러 믿음직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갖게 되었다. 어른들 가운데 섞여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썩 좋은 쪽으로 변한 건 아니다. 어른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무언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의뢰 모자구나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름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게 되었다. 브리지 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흐뭇하게 여겼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맹수가 맹수를 꿀꺽하는 그 보아구렁이를 보고 그림 1호 모자를 그린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 맹수를 꿀꺽하는 그 코끼리가 안에 들어있는 보아구렁이를 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했죠. 야, 그림 그리지 마. 너는 공부해. 다른 공부해라. 그래서 결국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그 주요 테마가 뭐냐면 모자 그림이죠. 이 그림 1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여주고 모자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골프 어떠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넥타이 멋지네요. 이렇게. 그런데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뭐 별 얘기, 원시림 얘기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왔는데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문득 비행기 고장을 만나게 되었다. 비행기 엔진의 어딘가가 파손된 것이다. 정비사도 없이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이 일주일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땡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자보다도 훨씬 더 고립된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어떤 기이한 목소리에 잠이 깬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기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후다닥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가 나를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부탁이야,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면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만이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너무나도 엉뚱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결국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곧 내가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구렁이 뱃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나는 양을 갖고 싶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양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어버렸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앞에 것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데 뭐 이런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둘이 아주 대화가 잘 되죠. 일단 모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무서워 이렇게 말해줬고 그 다음에 상자를 주니까 양이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서로 안 보이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죠. 안 보이는 것을 서로 아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로 알고 통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그 어린 왕자 전체에는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모자 속에 숨겨져 있죠. 구렁이가, 코끼리가. 그리고 상자 안에는 양이 있고요. 어린 왕자의 집은 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우물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속에서 숨어져 있는 것, 생략된 것을 찾아가는 것이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 왕자를 이어서 쭉 이제 읽어보면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조금씩만 제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별부터 6번째 별까지 여행을 하고 7번째 별에 지구로 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별에는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명령을 해요.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진짜 여기서 웃음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그 수많은 명령 중에 하품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죠? 명령하기만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쵸? 두 번째 별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제발 날 좀 기쁘게 해주렴. 어찌됐든 나를 찬양만 해다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칭찬을 계속 받고 그 남의 칭찬으로 살아가고 남의 칭찬에 의존하는 사람은 공허하고 늘 속이 비어있고 허전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만나는데 이 술꾼은 술을 잔뜩 한 무더기 쌓아놓고 그리고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자가 물어보죠. 술을 왜 마셔요?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마신대요. 뭐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그래서 원점으로 와서 빙빙 돌아요. 그래서 취해서 사는 어떤 인간 군상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죠.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나는데요. 이 사업가는 어찌나 바쁜지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바쁘잖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봐요. 왜 계속 세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업가의 별에는 특이하게도 풍뎅이, 파리, 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온갖 벌레들이 다 등장하는 게 이 사업가의 별이거든요. 그 별 5억만 개를 가지고 뭘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랍에다 딱 넣어놓고 열쇠를 채우는 거예요.
하긴 뭘 해. 그냥 그걸 소유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업가의 별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무엇을 할 건가? 그냥 갖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경종 그런 걸 올리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가로등지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별 중에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서 있을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안녕? 왜 지금 가로등을 껐어? 명령이야. 좋은 아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명령에 따르는 사람, 명령이 켜는 것, 명령이 끄는 것. 그래서 그냥 끄고 켜는 것만 하고 있는 이 가로등지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등장해요. 가장 유식한 사람이죠. 그는 10배나 더 큰 별 위에 살고 있어요.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가 살고 있었다. 별이 참 아름다워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뭘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학자인데 다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지리학자가 드러나요. 그리고 지리학자는 단지 자기한테 갖다 주는 탐험가들의 그 지식, 그거를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금 제가 그 주요 대사만 조금씩 옮겨왔는데 한번 지리학자의 그 여러 대화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대화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부추 같은 큰 장화가 있는데 어린 왕자의 패션을 보면 이런 장화를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발과 문학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발들, 그리고 그 전족이라는 신발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신었던 거. 그런 신발들의 역사에 대해서 사물과 함께, 문학과 함께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오우로보로스라는 건데 어린 왕자가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노란 뱀이 물어서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생테치베리는 왜 여기다 뱀을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오로보로스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머리가 꼬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상황,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먹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뱀은 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치유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도 이렇게 노란 뱀이 나와요. 어린 왕자의 노란 뱀이 물어서 어린 왕자가 하늘의 별, 자기 별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한의사협회에도 이제 노란 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의학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막여우가 나오죠.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사막여우일까요? 한번 잘 보시고요. 벌써 아셨죠? 그리고 생텍쥐페리가 이제 자기의 장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장미가 까다로웠고 이렇게 장미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장미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에 어린 왕자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우린 장미꽃이야. 그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만 똑같은 꽃이 5천 송이나 피어 있는 게 아닌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할 거야 하면서 그 꽃이 이렇게 많은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작품의 앞뒤 처음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어, 우리 자신들을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읽으면서 뭔가를 쓰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오늘 배웠으니까 1번부터 8번까지의 어떤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렇게 답을 달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읽으신다면 훨씬 더 문학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과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제는 여기 지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는 예시글들을 하나씩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5번부터 8번까지는 없었어요.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생태치베리를 읽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생각쓰기라든지 원리로 생각쓰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도 좋고 아니면 남들이 쓴 글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각 요소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네 편의 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념으로 한 5문장, 그 다음에 뭐 전제로 5문장, 함축으로 5문장, 또는 상징에 관한 것으로 5문장, 이렇게 해서 3문장에서 5문장짜리의 글들을 찾아서 옮겨 적어서 베껴도 돼요. 그러니까 옮겨 적어서 그 워드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잊어버리지 마실 거는 5번, 6번, 7번, 8번에 있는 요소들이 각각 한 개씩 들어가게 쓰거나 옮겨 적거나 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대면 수업일이 점점 계속 늦어져서 여러분들 과제 내신 게 너무 궁금해서요. 과제 제출을 LMS로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손글씨로 지난주에 그 내드린 과제 있잖아요. 그것만 대면 수업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왕자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